안녕하십니까. 오늘 남북경제협상 두 번째 철도도로 건설 협상 사례를 맡은 김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북경제협상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텐데 전체적으로 진행 순서는 첫 번째가 협상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협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협상의 특성과 일반 내용을 좀 알아보고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남북 철도도로 건설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북 협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오늘 강의를 맡은 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통일부에 근무를 했고 30년 동안 근무한 후에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 기록 공무원으로 2009년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공인을 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 최다 방문한 공무원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한 건데요. 근데 이게 2009년에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는 게 남북관계의 현실을 잘 증명한다고 하겠고요. 오늘 이 강의가 제 기록을 깨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과 서로 간의 통행이 자유롭게 돼서 이 기록이 하루빨리 깨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남북 간의 협상을 하는 현장 실제 장면입니다. 통상 이 가운데 메인 테이블에 남과 북의 대표단이 앉아 있고요. 그 양쪽 뒤에로는 각 파트에 이 회담을 수행하는 수행원이 이렇게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앞쪽에 보시는 곳이 이제 북측이 되겠고요. 이쪽이 저희 남측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판문점에 있는 평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 군사 실무회담이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긴장감이 돌고 있죠. 이렇게 남북 협상은 상당히 커다란 긴장을 수반하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협상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 통일 업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통일 업무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는데 분단을 해소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단을 해소한 결과가 통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떠해야 되고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업무는 먼저 이제 헌법에 기본적으로 이념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4조를 보시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 4조에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도 66조 3항을 보시면 대통령의 임무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되는 가장 명백한 구조로서 헌법의 구조가 돼 있다,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남북관계하고 북한 체제는 현실은 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 다음에 일반적인 대외 관계가 아니라 이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통일 과정의 잠정적 특수 관계다.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헌법 3조를 보시면 대한민국은 한 번 더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조를 해석하면 북측 지역은 곧 우리의 영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위가 단순한 국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쪽도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복잡한 관계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또 분단이 이제 통일 업무라는 것이 분단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한반도 분단은 우리 남북 간의 자연스럽게 갈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와 어떤 민족 내부의 문제가 복합돼 있다. 그 결과로서 분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는 역사성과 국제 관계의 문제, 그다음에 북한 체제 자체의 특수성, 우리의 헌법의 이념의 또 특수성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 이러한 복잡하고 지난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북 통일 정책의 추진체가 필요하다. 이 통일이라는 부분이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거나 우선 해결하거나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든지 상당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괄 조정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와 조금 다르게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대남정책주무부와 통일전선부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통일전선부의 특성은 대단히 다양하고 아주 특수한 조직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종합 조정 능력을 가진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통일 업무는 아까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그러면 통일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의 정립적, 그러니까 솥단지 같이 세 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이 솥단지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균형을 맞출 수 없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대내적 통일 역량,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 분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상대방인 남북관계, 북한과의 남북관계 발전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준비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단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제적 통일 환경 조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균형되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 분야별 유기적 조화 발전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고 지난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관계라는 것이 단순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성이 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북관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국가성,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대명칭이 북한이 갖고 있지만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북측, 그다음에 귀측 이렇게 상대방을 호칭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북한도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단순히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다.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것에서는 같은데 국가 정체로서 보면은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것이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아시겠지만 1950년 전쟁도 민족 상잔을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면서 민족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상대방 당국계 개념이지 명백한 국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성이 되겠고요. 이 결과로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이중성에 관계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협력의 상대방이고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한반도에 공존해야 될, 공존해왔던
앞으로 공존해야 될 상대방이 분명하고 협력의 상대방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미사일 문제, 핵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대방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를 갖고 우리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이견이 있는데 이런 이견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 이게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남북관계는 대체 무엇이냐? 남북이 협의를 거쳐서 합의한 관계는 1992년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될 때 남북 간에 합의를 해서 상대방의 관계를 남북 간의 관계를 특정한 기록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북 기본합의서에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애매하죠. 그래서 이 특수한 관계이다라고 얼버무려서 통칭을 했는데 그래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다. 그래서 명백한 관계성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한 관계다라는 걸로 해서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했고요. 이 남북관계 특수성은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과 갈등과 다음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애매하고 다음에 역사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갈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남북 협상이라는 오늘 경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직접적으로 이 특수성이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협상하는 상당히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이 이 기본적으로 비국가성, 이중성, 특수한 관계 이것이 협상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북 회담 특히 이제 통칭해서는 남북 회담이라고 하는데 남북 협상을 할 때 공식적으로 남북은 기본적으로 회담이라는 형태의 다른 나라에서 있지 않은 특수한 회담 형식을 협상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북 회담인데 그 뜻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당국과의 교섭 행위를 통칭해서 남북 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담은 당국 간의 남북의 거버먼트 G2G라 그러죠. 당국 간의 회담이 있고 특히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처럼 총리회담, 장관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 이렇게 당국자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당국 간 회담이고요. 또 하나는 준당국 간 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적십자 회담, 체육회담, 민간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은 당국 간 회담을 벗어나기가 어렵고요. 남북 관계의 특수성상 그래서 크게 이제 구분은 당국 간하고 준당국 간의 협상 관계를 남북 회담이라고 한다. 다음에 최초의 공식적 회담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남북이 이제 53년에 그 휴전협정을 맺고 다음에 냉전 체제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 다음에 주적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는데 70년대 대탕트가 시작되면서 회담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남북이 공이 필요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첫 회담을 했는데 그럼 그 첫 회담은 무엇이냐면 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형식과 과정을 합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 형식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당국 간은 너무 이렇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냉전 체제하에서 어떤 형식이 되냐면 적십자 회담을 열자라고 하는 데는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 최초의 회담이 되겠고요. 그건 71년 8월 20일 남북 적십자 회담 파견원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회담의 형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면서 최근에 남북 회담의 형식이 확정돼 있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남북 회담의 기능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회담이라는 것이 남북 당국이 일정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서 상호 관심사, 당면 현안 등을 협의 해결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 기능은 그렇다면 뭐
계속해서 만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합의해서 만나갖고 하루 종일 아니면 3일, 4일 정도 협의를 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북한 당국을 직접 만나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북측의 대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남북 간에 이제까지 한 50년 넘게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 한 700회 가까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서도 남북이 합의를 해서 지키자고 한 합의 문건도 한 300개 가까이 합의서를 체결을 했는데 그 많은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죠. 남북 관계에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일부 부분이지만 회담 합의 사항이 이행되면서 남북 관계가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점진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왔고요. 그래서 이 남북 관계의 발전이 평화를 완전히 정착시키지 못했지만 국내 정치, 다음에 해외 남북 관계, 대외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 지금 닫혀 있지만 개성공단이 가동됐던 10년은 완전히 새로운 70년대, 80년대, 90년대하고 완전히 다른 남북 관계와 다음에 대미 관계가 지속됐었죠. 이런 부분이 회담의 기능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남북 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가 다르고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와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움직일 수 있는 가용의 틀인 제도를 정착할 때 남북 당국의 회담이 합의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중과세 방지 협정, 그 다음에 통행, 통관 문제 이런 부분이 합의가 돼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진척이 됐고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틀이 생겼다. 이것이 틀을 만드는 남북 회담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지만 북한은 아주 특이한 협상 행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남북 간의 회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북한이 공산주의 협상관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레닌이 갖고 있던 협상의 개념인데요. 그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하자면 첫 번째는 회담이라는 걸, 협상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다 협상을 위한 협상이 아니고 하나의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의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해서 투쟁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야 상대방을 약화시켜서 협상도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기의 목표를 숨기고 전술적으로 다양한 변형을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헛말을 뒤집고 쉽게 뒤집고 또 다시 협상을 시작하고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협상 전술을 쓴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잘된 협상은 51대 49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협상이라고들 하는데 북한은 100대 0 이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상당히 어렵죠. 이 세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제로섬적 협상 형태죠. 이제 뭐 아니면 도식이고 만약에 자기가 100%를 얻기가 어려우면 판을 완전히 깨는 이런 기본적인 협상 행태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상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을 껴집어 넣거나 아니면 합의한 것처럼 하고 막판에 뒤집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드는 협상의 상대방으로서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사 협상 형태, 그러니까 진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신뢰를
하기 어려운 형태를 갖고 있고 이조차도 상대방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이 결과론적으로 비합리적인 협상 행태를 합니다.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신사적인 그것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여태까지 한 700회 가까이 했던 협상의 행태로서 북한이 아직도 이걸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제 우리 측과 북측 간의 협상 구조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공산주의 협상가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세분화시켜서 나눠보자면 특히 북한 우리야 뭐 정상적인 대외 협상, 다음에 뭐 다양한 해외 협상, 국가 간의 협상을 수없이 많이 해왔고, 그건 신사적이고 51대 49를 추구를 하죠.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협상 행태고 자연스러운 협상의 행태인데, 북한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해도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고립된 구조를 갖고 있고 대외적으로 책임감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아니면 도식으로 끝까지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써야 북한은 협상을 잘했다. 그래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북한은 며칠 날까지, 몇 시까지 협상을 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협상의 끝이고요. 그래서 북한을 기다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는 건 기본이고, 날짜도 바꾸고, 하여튼 협상 시한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은 여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론의 눈치나 여론의 동태를 살피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전략을 바꾸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가 자기 내부에서 정한 전략과 전술과 목표에 따라서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론의 향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언론을 통해서 북한은 이미 사전에 회담 아침 조간신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그걸 다 편집을 해서 협상에 다시 이용을 한다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오픈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여론이 있고 언론이 있고 그래서 언론에다가 국민한테 알려야 되고 뭐 그런 예측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북한은 훨씬 더 많이 갖고서 회담에 임한다. 이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북한의 협상대표단은 그 회담을 한번 결정하면 그 특정 회담에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는 그 회담을 이루기 위한 작은 모임, 팀을 짭니다. 그래서 팀에서 모든 협상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임무에 따라서 지정을 받고 그 임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북한의 협상 소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협상 소조가 지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되게 절박하지만 어떻게 보면 협상 상대방인 우리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상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은 협상 결과 합의서가 나와도 자기 내부적으로는 달리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러 가지 이제 합의서가 나오면 합의서에 대한 단일한 해석이 된 것이 합의서인데 북한은 아주 쉽게 이 합의서 내용을 선전을 통해서 협상 결과를 조작을 하기도 하고 곡해를 시켜서 우리를 되게 당황하게 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측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협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관계 특수한 특수성의 기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회담이 계속 어렵다만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남북 회담의 주기적 반복성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회담의 어떤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이런 구조를 갖지는 않지만 거의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시기마다 유사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죠. 북한은 고립돼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력을 앞세우는 다음에 철권 통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는 이미 수십 배가 넘었기 때문에 북한은 남측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담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담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이클이 됩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등 상황 변화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북 간의 갈등 구조가 돼 있죠. 남북 관계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스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의 대화를 하고 싶어도 북한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죠. 하지만 북한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갈등 상황 변화를 북한은 축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북 간의 남측이 제 발로 기어 나와, 걔네들 표현, 북한 측 표현으로는 제대로 기어 나와서 요구를 할 때까지, 요청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적이 되면 이제까지 갈등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꿔서 북한의 중요한 인사가 나와서 회담을 제의하거나 방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남북 대화를 요청을 합니다. 북한이. 형식적으로는 북한이 남측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남북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통상 2년에서 2년 반, 짧으면 1년 이렇게 이제까지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이 갈등 상황 변화에 대한 수요 기간을 잡습니다. 남북 대화는 6개월 정도, 길어야 아주 길면 한 8개월, 1년을 넘지 않습니다. 왜? 남북 대화를 통해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과 남측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라는 것을 판을 확보를 하면 이제 합의서가 되겠죠, 그것이. 그래서 합의서를 이행하면 이 단계까지는 아주 남북 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판문점 선언 때나 아니면 그 이전에 2차 정상회담 때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구조를 2007년 다음에 2018년 이렇게 구조를 보면 합의서 이행까지 쭉 가다가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부분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대화를 갑자기 핑계를 대서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회피하죠. 그건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갑자기 갈등하고 경색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또 지속되면 또 앞에 상황 변화, 갈등에 대한 상황 변화, 수요 축적 기간으로 넘어갑니다. 또 요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왜? 이 기본적인 이 사이클이 되는 것은 북한이 남측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북한하고의 평화 정착이나 여러 가지 갈등, 상황 변화 악화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하거든요. 대화가 필요한데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 대화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가 전혀 필요 없는 관계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대화를 안 하고 외면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통일 업무의 특성상 우리 국민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임무를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일을 지향을 해야 되고 그걸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를 해야 되겠고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남측을 묶어두는 형태로서의 회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 대화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시다시피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특히 6.25 전쟁을 한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갈등을 넘어서 증오 관계까지 이게 이제 계속해서 확대되고 학습되고 재생산돼서 이 부분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이 남북 간 회담의 주기적 반복성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너무도 약자고 그 다음에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절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이 회담의 주기를 가능하면 짧게, 갈등 구조도 다 좋은데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갈등을 하더라도 그걸 짧게 갈등하고 길게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합의서로 이행돼서 이런 부분이 길게 가는 그런 주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로선. 그래서 이 주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우리가 다양한 수단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현재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단, 이 주기를 짧게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수단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